5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바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다.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한 백제는 고구려의 끊임없는 남진, 압력과 내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그 해답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있었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선 운명적 연결고리였다. 게로왕 시대부터 본격화된 일본 진출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 선택이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려는 원대한 비전이었다. 게로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마는 이러한 시대적 격변 속에서 운명적으로 일본 땅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462년 규슈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당시 백제의 일본 진출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백제 왕실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동시에 백제의 선진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대거 파견하여 일본의 문명 발전에 기여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백제가 동아시아 해상 세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포석이었다. 사마가 태어날 당시 일본에는 이미 수만 명의 백제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야마토 분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일본 원주민들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었다. 백제계 시족들은 소가씨, 아소미씨, 하타씨 등의 이름으로 일본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어린 사마는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백제 왕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이중 언어를 구사했고 두 나라의 관습과 제도를 모두 이해했다. 이는 훗날 그가 뛰어난 외교가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사마가 10대였던 472년 백제 본토에서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게로왕이 고구려의 침입으로 전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백제계 집단들 사이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났다.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가 복수를 다짐했고 일부는 일본에 남아 재기의 기회를 기다렸다. 사마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성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일본에서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야마토 궁정에서 백제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정치와 군사에 깊숙이 관여했다. 20대가 된 사마는 이미 일본 내 백제계 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백제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기술자, 학자, 군인, 상인들이 그를 중심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훗날 백제 재건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었다. 사마의 일본 체류 기간 동안 백제와 일본의 문화적 융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백제의 불교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백제식 건축 양식이 일본 곳곳에 세워졌다. 아스카 문화의 화려함 뒤에는 백제 문화의 정수가 숨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마가 일본에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였다. 그는 일본의 토착 귀족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고 때로는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도 맺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두 나라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로 발전했다. 4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백제 본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성왕 시대에도 고구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백제계 세력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마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백제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에 정착한 백제인들의 인적 자원과 경제적 기반을 활용하여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시에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여 백제 재건 시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501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동성왕이 암살당하면서 백제는 다시 한번 왕위 계승의 위기에 빠졌다. 이때 백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일본에 있는 사마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40년간 일본에서 준비한 사마에게는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사마의 귀국은 단순한 개인의 귀향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수많은 백제계 일본 거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에서 축적한 선진 기술과 경험, 그리고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왔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든든한 연결고리를 가져온 것이었다. 무령왕으로 즉위한 사마는 즉시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고 왕자인 순타태자를 일본에 보내어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백제의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다. 무령왕 시대의 백제-일본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과거의 일방적 지원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백제는 일본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제공했고 일본은 백제의 안정적인 후방 기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의 규모는 상당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5-6세기 일본 인구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 특히 백제 출신이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일본 문명 형성의 주역이었다. 백제계 이주민들이 일본에 미친 영향은 실로 광범위했다. 농업 기술의 혁신으로 일본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철기 제작 기술의 전파로 일본은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토목 기술의 도입으로 대규모 고분과 사원 건설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자 문화의 전파였다. 백제를 통해 전해진 한자는 일본 고유의 문자 체계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모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자의 전파를 넘어 일본 문명의 질적 전환을 의미했다. 종교 분야에서도 백제의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불교의 본격적 전파는 물론 유교와 도교의 사상도 함께 전해졌다. 이러한 사상들은 일본의 토착 신도와 융합하면서 독특한 일본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무령왕은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더욱 체계화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학자와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했고 일본에서도 백제로 유학생들을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두 나라 사이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군사적 협력도 중요한 축이었다. 백제와 일본은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군사 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백제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백제는 일본의 선진 무기 제작 기술을 전수했다.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두 나라의 안보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교류도 활발했다. 백제의 상인들은 일본과 중국 남조를 연결하는 중개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일본의 특산품인 진주와 비단이 백제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중국의 선진 문물이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무령왕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일본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백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여겼다. 이는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신뢰와 이해에 바탕한 것이었다. 무령왕 시대에 이루어진 관계의 제도화는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 사이에 구축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시기 백제-일본 관계의 밀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 곳곳에서 발견되는 백제계 유물들, 백제에서 발견되는 일본산 물품들은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증명한다. 특히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일본산 동전들은 당시 경제적 교류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사마왕의 일본 경험은 그의 통치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목격한 다양한 부족들 간의 화합과 융합은 그에게 포용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이는 후에 그가 백제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본의 해상 문화에서 배운 경험은 백제를 해양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무령왕 시대 백제는 한반도 연안은 물론 동중국해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는 대륙 세력인 고구려에 맞서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무령왕의 아들들도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특히 순타태자의 일본 파견은 단순한 외교, 사절단 파견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는 무령왕이 일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무령왕 시대의 백제-일본 관계는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나 정치적 동맹을 넘어 두 민족 간의 깊은 융합과 상호 발전의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대 일본 문헌인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기록된 백제 관련 내용들은 당시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사마왕에 대한 기록들은 그가 일본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를 알려준다. 일본인들은 그를 단순한 외국 왕이 아니라 일본 문명의 은인으로 기억했다. 백제의 일본 진출이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었다. 중국 문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각의 독특함을 가진 한국, 일본 문화의 기틀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백제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다. 무령왕의 죽음 이후에도 백제-일본 관계는 지속되었다. 성왕, 위덕왕 시대에도 양국 간의 교류는 계속되었고 백제 멸망 직전까지도 일본은 백제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었다. 이는 무령왕이 구축한 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준다. 660년 백제가 멸망했을 때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백제의 문화와 기술을 일본에 전수했다. 현재 일본에서 발견되는 많은 백제계 유적과 유물들은 이러한 역사의 흔적이다.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화려한 부장품들과 일본 각지에 남아있는 백제 문화의 흔적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두 민족이 함께 만들어낸 찬란한 문명의 증거이다. 1971년 7월 7일 공주 송살리의 작은 언덕에서 1500년의 잠에서 깨어난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한 왕의 꿈과 한 시대의 웅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시간의 증언자들이었다. 무령 왕릉 발굴단이 처음 무덤 입구를 열었을 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치 1500년 전 그 순간의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4600여 점의 유물들은 단순한 부장품을 넘어 한 시대의 찬란한 국제 문화 교류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보물창고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령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던 목관이었다. 나무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고고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금송이었던 것이다. 금송은 보통의 나무가 아니었다. 일본인들에게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불단이나 무덤의 장식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목재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령왕의 관제로 사용된 금송이 수령 300년 이상의 거목으로 키 30m에 지름 1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였다는 사실이었다.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백제 땅에 도착했을까? 그 뒤에는 무령왕 시대의 놀라운 국제 교류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다. 일본의 지배층만이 사용할 수 있던 최고급 관제를 백제 왕을 위해 보내온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역을 넘어선 특별한 우정과 동맹의 표현이었다. 목재의 성질을 분석해보니 이 금송은 목질이 극도로 단단하고 습기에 강해 최고의 관제로 평가받는 것이었다. 무령왕이 일본에서 40년간 머물며 쌓은 인연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함께한 것이다. 무령왕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의자손수 대경이라 불리는 거울은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거울 중 가장 큰 것으로 가운데 거울거리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돌기가 배치되고 그 사이로 동물과 의자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거울과 똑같은 거푸집으로 만든 거울이 일본 군마현 간노냐마 고분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이 같은 기법으로 만든 거울이 백제와 일본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의미였다. 청동 거울의 제작과 유통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쳤다. 거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 그런 귀중한 거울이 백제와 일본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거울에 새겨진 문양들이었다. 사신도, 동물 문양, 그리고 도교적 색채가 강한 명문들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했던 정신적 가치와 미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거울들을 통해 무령왕 시대의 백제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무령왕릉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국제 문화교류사였다. 연꽃무늬 벽돌로 쌓은 아치형 벽돌 무덤은 백제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양식이었다. 이는 중국 남조 양나라 지배층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교적 세계관과 중국의 선진 기술이 만나 피어난 예술적 결실이었다. 백제의 장인들이 중국의 기법을 배우되 백제만의 미적 감각을 더해 만들어낸 독창적 작품이었다.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도자기들 또한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청자유기호, 흑유병, 청자잔 등은 모두 중국 남조에서 제작된 최고급 도자기들이었다. 이 도자기들은 단순히 수입품이 아니라 백제와 남조 사이의 깊은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청자단지는 표면에 연꽃 무늬를 얕게 조각하고 어깨 부분에 6개의 귀를 단 정교한 작품이었다. 제사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도자기는 무령왕의 사후 세계에서도 중국과의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듯했다. 무령왕릉 입구에서 발견된 진묘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사적 보물이었다.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리고 몸에는 갈기 같은 날개가 있으며 입을 살짝 벌리고 네 다리로 걷는 듯한 모습을 한 이 상상의 동물은 중국 후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진묘수의 역할은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선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했다. 무령왕이 저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신선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신이었다. 이 진묘수의 조각 기법과 형태는 중국의 것과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백제만의 특색이 드러났다. 좀 더 온화한 표정, 좀 더 친근한 느낌은 백제인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장신구들은 그야말로 백제 금속 공예의 정수였다. 금제 관식, 금제 귀걸이, 금제 목걸이 등은 모두 금순도 98% 이상의 순금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당시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특히 왕의 관장식은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용과 봉황, 연꽃과 구름 무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작품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각각의 문양들은 왕권의 위엄과 내세에서의 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왕비의 장신구들도 못지않게 화려했다. 특히 글자를 새긴 용무늬 은팔찌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팔찌에 새겨진 글자들은 왕비의 이름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내세에서의 재회를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무령왕과 왕비 사이의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유물이었다. 최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사용된 납이 태국에서 생산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왕비 관장식의 꽃무늬가 인도 산치탑 난간의 무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는 무령왕 시대의 백제가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심지어 인도와까지 교류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1500년 전에 이미 백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태국에서 온 유리구슬 하나하나에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작은 구슬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상인들의 손을 거쳐 백제에 도착했을까? 그 뒤에는 분명 드라마틱한 모험과 교역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철제 오수전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동전들은 단순한 부장품이 아니라 무령왕이 저 세상에서 사용할 땅값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지석에 새겨진 내용에 따르면 무령왕은 토왕, 토백, 토부모 등 지하의 신들에게 문의하여 땅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도교 사상이 백제 왕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불교가 공식 종교였지만 실제로는 도교, 유교, 토착 신앙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다원적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수전 하나하나에 새겨진 글자들은 중국의 화폐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지만 그것을 저 세상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다는 발상은 백제만의 독창적인 사후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령 왕릉에서는 황금 장신구와 함께 매우 일상적인 물건들도 발견되었다. 청동 다리미, 젓가락, 숟가락 등이 그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물건들이 오히려 당시 백제인들의 실제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다리미의 발견은 흥미로웠다. 1500년 전에도 백제 사람들은 옷을 다려 입었던 것이다. 이는 백제 문화의 세련됨과 일상생활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왕이 저 세상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젓가락과 숟가락은 백제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이미 이 시기에 젓가락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으며 식사 예절 또한 상당히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무령 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 실시된 정밀 분석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무령 왕릉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백제가 단순히 외국 문화를 수입하는데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벽돌 무덤 기술을 도입하되 백제만의 연꽃 무늬를 가미했고 중국의 도자기를 수입하면서도 일부는 백제에서 직접 제작했다.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 교류의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 금송을 수입하는 한편 백제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다.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문화 교류였다. 동남아시아나 인도와의 교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특산품을 수입하면서도 백제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했다. 1971년 7월 7일 무령 왕릉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석이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 돌판은 15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무령왕 자신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쏟아져 나온 수많은 유물들은 각각 하나씩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바다를 건너온 금송 같은 틀에서 만들어져 일본에도 전해진 청동거울, 멀리 태국에서 온 유리구슬, 인도 양식의 꽃무늬가 새겨진 관장식. 이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령왕 시대 백제의 국제성과 개방성, 그리고 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1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꿈과 비전을 현재에 되살려내는 시간여행이었다. 무령 왕릉의 유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강국의 모습이었다. 1500년 전 무령왕이 꿈꾸었던 백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허브였다. 중국의 선진 기술, 일본의 특산품, 동남아시아의 보석, 인도의 예술이 모두 백제로 모여들었고 백제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냈다. 무령 왕릉에서 쏟아져 나온 4600여 점의 유물들은 그 꿈이 얼마나 원대했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무령왕의 꿈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세계화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무령왕과 그의 유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조언인 것이다.